1968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민수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19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 어깨를 짓눌렀다. 상주석에 앉은 어머니는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15살 첫째 여동생 순이가 13살 둘째 여동생 미영이와 9살 막내 철수를 품에 안고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네. 하늘도 무심하셔. 어머니의 탄식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짓긴 하지만 땅이 남의 것이었다.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고 나면 가족 5이 먹을 것도 부족했다. 척박한 밭에서 나오는 보리와 고구마로는 한계가 있었다. 아버지 생전에도 늘 쪼들렸던 살림이 이제는 아예 막막해졌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하지? 첫째 여동생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 소작농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매년 추수 후에도 지주에게 절반을 내고 나면 겨울을 나기도 빠듯했다. 동네 형들이 서울이나 인천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시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했다. 방직 공장이나 철강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저 도시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민수야, 넌 아직 농사는 어쩌고? 어머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소작농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저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웁니까? 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5천 원은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하지 않았다. 소작농으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잘 살아보세 구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시절, 희망은 도시에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다.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민수는 누더기 같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기차역까지 이어진 흙길을 걸으며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막내 남동생만이 형하고 소리쳤다.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는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가족을 도시로 데려와 함께 살 거라고. 그날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차가 고향을 벗어나며 내는 기적 소리가 소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쳤다. 새벽 5시 30분. 공장 기숙사의 사이렌이 울렸다. 민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12명이 함께 쓰는 방에서 코 고는 소리와 헛기침 소리가 뒤섞였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옆 침상의 경우 형이 중얼거렸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서울에 온 지 벌써 2달. 볼이 많이 홀쭉해졌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 아직 어둠이 남은 거리에는 민수와 같은 젊은이들이 줄을 이어 걸어갔다. 모두 같은 방향, 같은 운명을 향해. 기차역에서 내렸던 그날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아직 캄캄한 하늘을 가로질렀다. 저 연기 하나하나가 자신의 땀방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야, 3번 라인 실이 끊어졌어. 반장의 고함 소리에 민수는 재빨리 달려갔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직방기 앞에서 끊어진 실을 이어 맞추는 일. 처음엔 손가락이 자꾸 베었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직방기의 단조로운 소리가 민수의 심장 박동과 맞춰졌다. 오전 10시가 되면 잠시 쉬는 시간이 있지만 그조차도 화장실 다녀오면 끝이었다. 면섬유 가루가 코와 입안으로 들어와 기침이 나왔다. 마스크를 해도 소용없었다. 옆에서 일하던 춘식이 형이 말했다. 처음엔 나도 밤새 기침했는데 이것도 익숙해져. 점심시간까지 4시간 반. 민수는 시계를 보며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시간은 마치 실처럼 질기게 늘어져 있었다. 점심 사이렌이 울리자 작업장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민수는 손을 씻고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오늘 메뉴는 보리밥에 배추국, 단무지 2조각. 이게 점심이라고 주는 건가? 처음 왔을 때는 투덜댔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것마저 없으면 오후 일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단무지 1조각을 입에 넣으니 짠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담가주신 깍두기 맛이 그리웠다. 그때는 짜다고 불평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귀한 맛이었는지. 민수야, 고향에 언제 다녀올 거야? 함께 밥을 먹던 동기가 물었다. 돈 좀 더 모으고 여름 휴가 때 가보려고. 나는 추석 때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더라. 민수는 숟가락을 멈췄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오후 6시 마침내 퇴근 사이렌이 울렸다. 11시간의 긴 하루가 끝났다. 민수는 직방기 소음에 윙윙거리는 귀를 비비며 작업장을 나섰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나니 8시. 다른 사람들은 장기를 두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민수는 편지지를 꺼내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썼다. 어머니, 서울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돈은 모아뒀다가 여름휴가에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민수의 생활비는 1,000원 남짓이었지만 그것조차 아껴 써 소중히 빈 과자 상자에 넣어두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밤 10시 불이 꺼지면 민수는 좁은 침상에 몸을 웅크렸다.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면 잠은 도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충전이었다. 새벽 5시 30분이면 다시 사이렌이 울릴 것이다. 그리고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향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1969년 2월, 민수가 서울로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고향 집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고 어머니는 화로 앞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앉아 계셨다. 쾅쾅쾅.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어머니는 화롯가에서 몸이 굳어졌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시댁,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집주인 김 씨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모두들 소리를 듣고 있지만 모른 척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고 있긴 뭘 자고 있어. 석 달째 밀린 새빵값 언제 가져올 거야? 내가 호구로 보여. 안방에서 아이들이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순이가 미영이와 철수를 꼭 안고 있었다. 큰아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돌아와서 돈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소리 벌써 몇 번째야? 나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더 거세졌다. 1달,
딱 한 달만 더 준다. 그때까지도 안 가져오면 짐 싸서 나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을 부잣집으로 향했다. 빨래를 해주면 하루에 1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빵값 한 달치인 2,500원을 채우려면 20번을 넘게 해야 했다. 아이고, 이 옷은 때가 많이 묻었네요. 부잣집 안방마님이 투덜댔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 아들이 입던 교복, 양복, 속옷들을 빨래판에 비벼가며 빨았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비누를 문지르니 손마디가 갈라졌다. 세제가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참았다. 이것도 돈이었다. 새빵값 외에도 아이들 끼니, 쌀값, 생활비까지. 어머니는 계산을 해봤다. 빨래일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 땅이 없으니 소작농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인근 농가의 밭일도 도왔다. 감자 캐기, 배추 심기, 콩 털기.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일하면 150원을 받았다. 어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순이가 말했다. 학교가 끝나면 순이와 미영이도 어머니를 따라 밭으로 갔다. 어린 손으로 풀을 뽑고 감자를 캐고 콩깍지를 땄다. 농가 주인이 보기에도 안쓰러워 아이들에게 하루에 50원씩 주었다. 철수까지도 학교가 끝나면 동네 부잣집에서 나무를 패거나 마당 쓸기를 도왔다.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루에 20원밖에 못 받았지만 그것도 소중한 돈이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를 본 첫째, 여동생 순이가 물었다.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손은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나고 그 위에 또 거센 비누칠을 해야 했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밤이면 따끔거렸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도 한 달에 겨우 새빵값과 최소한의 생활비만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굶을 수는 없었다. 순아, 미영아, 학교 갈 시간이다. 첫째 순이와 둘째 미영이는 가방을 메고 나섰다. 낡은 가방 속 교과서들은 모두 동네 형, 누나들이 쓰던 것들이었다. 표지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지우개로 지워졌지만 희미한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방 속에는 도시락 대신 작은 주먹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리밥에 소금 조금 뿌린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시느라 제대로 된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같은 반 민철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박순이, 또 헌 책 가지고 왔네? 순이의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 우리는 아껴서 쓰는 거야.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껴 쓴다고? 에이, 돈이 없는 거지 뭐. 민철이가 킬킬 웃었다. 순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칠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서러웠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순이와 미영이는 작은 주먹밥 하나를 나눠 먹어야 했다. 때로는 아예 굶기도 했다. 언니 배고파? 미영이가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자 집에 가서 고구마 삶아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영이도 알고 있었다. 집에 남은 고구마도 이제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심시간 내내 두 자매는 배고픔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막내 철수는 9살 꼬마였지만 이미 세상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발에 신은 고무신은 작년 봄부터 신던 것으로 밑창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에는 엄지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머니가 헝겊 조각으로 덧대어 기워주셨지만 비가 오면 소용이 없었다.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다. 마당에는 빗물이 고이고 학교로 가는 골목길은 온통 진흙탕이 되었다. 철수는 구멍난 고무신을 질퍽질퍽 소리내며 신고 걸어야 했다. 철수야, 발 안 젖어? 그 같은 동네 친구 성우가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고무신 구멍으로 차가운 진흙물이 계속 들어왔다. 발가락 사이사이로 진흙이 끼어 미끄러웠고 얇아진 밑창 때문에 길바닥의 자갈과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다. 점심시간에 철수도 작은 주먹밥 하나로 버텨야 했다. 다른 아이들이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가 들어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며 침을 삼켰다. 학교 후에는 부잣집에서 일을 도왔다. 마당 쓸기, 나무 나르기, 물 길어오기.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20원이라도 소중했다. 학교 시간, 철수는 집 앞 우물가에서 발을 씻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발가락들과 상처난 발바닥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고무신을 벗으니 안쪽에서 진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철수는 이불 속에서 아픈 발을 어루만졌다. 내일도 또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진흙길을 걸어야 했다. 언제쯤 형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형이 무척 그리워졌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철수가 참고 있던 울음소리와 똑 닮아 있었다. 그 무렵 서울에서 민수는 야간 근무까지 자원해 가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었다. 고향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족들이 힘들다는 소식은 한 줄도 없었지만 행간에서 읽히는 어려움이 그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름휴가에는 꼭 많은 돈을 가져가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별빛 아래서 다진 다짐이 추운 겨울바람에 흩날렸다. 1969년 6월 말. 민수가 서울에 온 지 6달째 되는 날이었다. 박민수 휴가 신청서 나왔어. 반장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다. 여름휴가. 일주일간 휴가 허가합니다. 허가서에 찍힌 빨간 도장을 보며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고향에 갈 수 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퇴근 후 민수는 기숙사로 돌아가 침상 밑에서 낡은 과자 상자를 꺼냈다. 지난 6달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5,000원짜리 지폐 5장과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나왔다. 총 28,000원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6달 동안 굶기를 밥 먹듯 하며 모은 돈이었다. 매달 5,000원씩, 때로는 야간 근무를 해서 조금 더. 이 돈 한 장 한 장에는 땀과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이제 정말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돈을 집어든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는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 돈뭉치를 만지작거리면서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저씨, 쌀세대 주세요. 쌀가게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가 쌀을 많이 사네. 고향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효자구나. 좋은 쌀로 골라줄게. 하얀 쌀이 자루에 담기는 소리가 경쾌했다. 다음으로 생선가게에서 고등어 10마리를 샀다. 파란 등껍질이 햇빛에 반짝였다. 아줌마, 미역도 한 줄 주세요. 이것도 고향에 가져가는 거니? 네, 어머니가 미역국을 좋아하세요. 장보따리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신발 가게에서는 철수를 위한 번쩍번쩍한 운동화를, 새 운동화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그어져 있어서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다. 이 운동화가 제일 좋은 건가요? 민수가 물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운동화입니다. 문구점에 들려서는 연필과 공책도 샀다. 순이와 미영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골랐다. 순이에게는 예쁜 머리핀 세트를, 미영이에게는 색연필 한 상자를 샀다. 머리핀은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이 달린 것이었고, 색연필은 20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큰 상자였다. 마지막으로 포목점에서 어머니께 드릴 한복감을 골랐다. 이 무명천이 좋아요. 튼튼하고 색깔도 예쁘고. 손님 눈이 참 높으시네.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승강장에 섰다. 무궁화호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방송이 울려 퍼지자 민수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 바퀴가 철길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6달 만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민수는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굴뚝들, 빌딩들, 그리고 자신이 6달 동안 살았던 도시. 이제 정말 가족들을 만나는구나. 기차가 출발하자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오후 4시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다. 기차역에 내린 순간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고향의 냄새였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익숙한 골목길, 우물터,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열며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어머니가 돌아보셨다. 순간 빨래를 떨어뜨리며 뛰어오셨다. 민수야, 우리 민수가 왔구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민수는 울컥했다. 어머니가 많이 마르셨다. 고생이 많으셨구나. 형, 형이다. 철수가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순이와 미영이도 따라 나왔다. 모두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수는 보따리를 풀었다. 하얀 쌀, 생선들, 한복감, 그리고 동생들을 위한 선물들이 하나씩 나왔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돈뭉치를 꺼냈다. 새빵값 내시고 남는 돈으로 필요한 것들 사세요. 어머니는 돈을 보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철수야, 이거 내 신발이야. 번쩍번쩍한 새 운동화를 내밀자 철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내 거예요? 응, 이제 발 젖을 걱정 안 해도 돼. 철수는 새 운동화를 신어보고는 마당을 뛰어다녔다. 하얀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그어진 운동화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다. 구멍난 고무신과는 차원이 달랐다. 와, 정말 번쩍번쩍하네. 철수가 소리쳤다. 순이야, 이건 너 거야. 예쁜 머리핀 세트를 건네받은 순이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이 달린 머리핀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이렇게 예쁜 걸. 우리 순이도 이제 예쁘게 꾸미고 학교에 가. 미영아, 내 선물도 있어. 20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색연필 상자를 받은 미영이는 뚜껑을 열어보며 감탄했다. 와, 이렇게 많은 색깔이. 그림 그리기 좋아하잖아. 마음껏 그려. 그리고 연필이랑 공책도 모두 다 건넸다. 새 문구들을 받은 아이들은
서로 자랑하며 기뻐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하얀 쌀밥에 고등어 구이, 미역국, 그리고 그립고도 그리웠던 어머니표 깍두기까지. 소박하지만 풍성한 상이었다. 민수는 깍두기 한 젓가락을 입에 넣고 눈을 감았다. 역시 어머니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많이 힘들었지? 그 순간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칠고 갈라진 손, 곳곳에 상처가 난 손마디들. 이건 예전에 보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어머니, 손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재빨리 손을 뒤로 숨기려 하셨다. 괜찮다, 괜찮아. 일하다 보니까.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고생을 하셨구나. 빨래일에 반일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때 순이가 나섰다. 오빠, 우리도 많이 도왔어. 맞아. 미영이도 거들었다. 우리 학교 끝나면 매일 밭에 가서 풀도 뽑고 감자도 캐고. 철수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나무 패고 마당 쓸고 20원씩 받았어요.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린 하루에 50원씩 받았어.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린 동생들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민수야. 너가 더 고생했지. 이 아이들도 나도.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쳤잖아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 밤 민수는 오랜만에 집 마루에서 별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휴가가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행복했다. 다음에는 더 많이 가져올게. 약속해. 민수는 별들을 향해 조용히 맹세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별빛만큼이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휴가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 가족들이 모두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이번에는 철수도 번쩍번쩍한 새 운동화를 신고 씩씩하게 걸었다. 형, 다음엔 언제 와요? 철수가 물었다. 다음 휴가 때 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 응.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민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몸 아프시면 안 돼요. 너도 서울에서 몸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았으니까. 새빵값 걱정도 배고픔 걱정도 덜었으니까. 이제 정말 시작이야. 민수는 다짐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서울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